삼성의 이 반도체가 과연 기존처럼 글로벌 1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냐, 이 TSMC를 추격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2등까지 돼서 실제로 부가가치 높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실력까지 돼야 국민들이나 어떤 투자자들에게 설득이 될 것이고요. HBM 제품의 기술력이 업계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제 어떤 형태의 추격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매출 측면에서나 기술적 측면에서나 중요한 신호탄을 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연구직으로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삼성에서 연구직과 인사과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년 정도, 그러니까 총 20년 정도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와 컨설팅, 그 다음에 조직문화 진단 등을 하고 있고요. 이번 3주 정도 전에 한국 반도체의 미래 3년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많이 읽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한국 반도체, 그 다음에 한국 반도체 관련된 기술과 주식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반도체 주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요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번에 3,000포인트 넘었다는 거 3년 6개월 만에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도 6만전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삼성의 주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위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 소위 가전 등까지 같이 갖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현재는 그 외인들의 매매 추세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형태의 주가가 한국의 코스피 혹은 ETF 이쪽이 연결돼 가지고 한꺼번에 외인들이 들어가는 정도로서 상승폭이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삼성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있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삼성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주식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삼성의 오랫동안 주가 상승을 이뤘던 것은, 혹은 경쟁력의 상승을 이뤘던 건 무엇이냐, 결국에 반도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도체가 과연 기존처럼 정말 소위 넘사벽에 글로벌 1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냐, 아직은 답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단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큰 주가 상승폭을 보였고요. 하이닉스라고 하는 그 회사는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에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HBM에 대한 엄청난 형태의 거의 과점보다 독점까지 됐죠. 독점 형태로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쟁력을 소위 삼성이 추격자 형태로서 돼 있지 않으면 실제로 항구적인 기술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지, 다시금 이제 국민주로서 보답할 수 있어서 삼성이 곧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다라고 하는 레벨까지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식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산업으로 보자면은 메모리의 고부가가치 경쟁력에 대한 확보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어렵고 어떤 분께서는 분사까지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 파운드리 산업이라고 하는 형태, 이 시스템 반도체 수주 산업, 이것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지금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정도 기간에 들이더라도 이 TSMC를 추격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2등까지 돼서 실제로 부가가치 높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실력까지 돼야, 이 두 가지가 선결이 돼야 반도체라고 하는 삼성의 주요 무기가 국민들이나 어떤 투자자들에게 설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이 진정한 어떤 상승, 가치의 회복, 혹은 초격차에 다시금 소위 얘기해서 되찾기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연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삼성의 위기가 정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요, 23년보다 24년 쪽에 가깝습니다. 23년도에는 모든 반도체 회사, 특히 그때는 하이닉스는 거의 회사가 망하냐 싶을 정도로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그건 이제 거대한 반도체 사이클의 변경이었었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엄청난 형태로서 전자기기에 소위 과공급이 일어났었죠. 전자기기의 과공급에 따른 수요가 사라진 상태에서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모두 엄청난 하락을 겪었던 게 23년입니다. 24년 바로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엔비디아라고 하는 형태, 22년 9월에 오픈 AI가 터지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GPU라고 하는 것의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GPU에 들어가는 HBM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메모리의 승인을 바로 첫 번째 하이닉스가 받고 그 다음 정도에 마이크론이 맡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때 24년 1분기
2분기에 분기마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형태. 맨 마지막에는 24년 3분기 말 정도에 삼성전자 DS에 홍보 혹은 개발팀장까지 나와가지고 괄목할 만한 성과까지 거두었다, 중요한 테스트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소위 대표적인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이 한마디로 좀 어떤 면에서 우리 들으신 분께서도 약간 놀림감이 될 정도의 이제 형태가 돼버렸었죠. 국민주였다가. 근데 이제 그것에서 어떤 면에서 사양은 동일한 형태인 거고, 엔비디아랑 아주 대항마 정도는 아니겠지만 엔비디아와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를 맡고 있는 AMD와 브로드컴, 이 두 회사는 어쨌든 간에 점유율을 봤을 때 엔비디아가 총 85% 정도 갖고 있고요, AMD와 브로드컴 정도가 10% 남짓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양은 많지 않더라도 제품의 HBM 제품의 기술력이 일단은 일정 정도는 업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형태로서 어느 정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뭐 현재 삼성에서는 그나마 어떤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도요, 당연히 그나마 이거라도 받았다, 다행이다, 이제 어떤 형태의 추격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매출 측면에서나 기술적 측면에서나 업계의 이익 측면에서 엔비디아 승인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필요해 보이는 것이고요, 중요한 신호탄은 쏘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모든 대선 주자들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꼭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맨 처음 갔던 곳이 아시겠지만 판교의 AI 반도체 설계 회사에 갔었었고, 그다음에 바로 동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쪽까지 갔었었죠. 이 두 군데에서 회의를 했었던 거를 보시다시피 반도체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기존에도 격차가 있었고 강국이었는데 초강국이라고 하는 형태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실제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여러분이 이제 작년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바로 반도체 특별법 플러스 알파 정도의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가장 커다랗게 되어 있는 현재 국정 운영이라고 생겼죠. 소위 이제 예전에는 인수위 같은 역할을 해주는 두 달 정도 되어 있는 것에 경제 1과 경제 2과에, 특히 경제 1과에 AI하고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반도체 특별법에서 나왔던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로 이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기존의 법들은 약간의 세액공제를 했었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하는 것이냐, 세액공제는 투자를 하면 돈을 돌려드릴게 느낌인데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게 반도체 특별법의 가장 큰 내용이었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공약은 거기에 10% 정도의 세액공제를 더해주겠다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는 여전히 반도체 특별법에도 있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은 소위 용수와 전력 공급 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서 반도체 특별법과 동일한 형태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들어가는 신규된 것이 실제로 소위 AI 반도체 설계 회사와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에 있었습니다. 이건 좀 새롭게 추가된 것이겠죠. 이재명 정부가 현재 굉장히 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생태계라는 단어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책에도 보면은 리더십 기술 생태계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회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익을 독점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나 모든 산업이 소위 이제 계속적으로 항구적인 이익과 발전이 있으려고 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익 있는 집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생태계 확보를 위한 어떤 설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실제로 촬영 일자, 아니면 이제 정확히 날짜로 말씀드리면은 6월 23일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이제 선임이 방금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도 이제 IT의 스타트업, 그러니까 SDS 출신들의 스타트업을 시작한 회사가 이제 거대 공룡 회사가 됐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특히 IT나 설계 분야, 전기전자의 설계 분야들이 이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소기업 벤처부라고 하는 것을 장관에 실제로 이 사기업 출신의 인사를 고용함으로써 이런 반도체 초강국의 정책 같은 것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나. 두 번째로는
보면은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AI 수석이라고 돼 있었죠. 청와대에. 그분은 이제 하정우라고 하는 분이 가서 실제로 이분도 네이버 출신이죠. 뭐 네이버가 또 독식한다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런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그룹사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나라 산업을 독식했던 쪽보다는 새로운 신흥 어떤 큰 기업일 수 있긴 하지만 어떤 수평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으로서 새로운 산업을 이끌었던 IT 비즈니스를 이끌었던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AI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때 반도체 강국과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실효성도 있고 인물들의 배치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E라고 하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3E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 D램이라고 하는 제품을 12단을 쌓는 건데요. 그럼 이제 D램을 설명을 드리면은 12단이 과연 몇 세대냐? 워낙에 들으신 분께서도 요새 많이 아시기 때문에 한 번만 정리하면은 우리가 10나노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D1X, Y, A, B, C라고 해서 6정도의 세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D1X 가 보통 1세대, 10나노 1세대, 10나노 2세대, 10나노 3세대가 D1Z고요. 그 다음에 X, Y를 다 썼죠. 그러니까 이제 A, B, C로 넘어가서 D1A가 4세대, D1B가 5세대, D1C가 6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HBM3E 같은 경우는 바로 D램의 10나노 5세대라고 불려지는 D1B. 이게 이제 그런 거 사이즈가 뭐냐면요. 통상적으로 10나노급이라고 하는 게 그 트랜지스터 스위치라고 하는 것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D1B가 보통 요새 업계에서는 대충 알고 있는 게 12.8나노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나노 사이즈가 그 정도 아주 작은 건데 작을수록 당연히 칩이 작아지니까 기본적으로 다이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고객들이 좋아하겠죠. 초소형이니까. 게다가 이 스위치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조그맣기 때문에 이게 켜기가 좋기 때문에 얘가 저전력에 가깝습니다. 좀만 해도 불이 들어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저전력에다가 크게 작다. 유리합니다. 이것이 주력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그 D램 단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XYZ ABC 이것을 만드는 것을 웨이퍼 기반의 공정에서 이게 단품으로 했을 때 D램의 10나노 6세대가 D1C인데 여기에 수율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현재 D1C라고 하는 신제품 쓰지 않고 D1B라고 하는 구제품을 쓰는 것이냐? 이미 이것은 엔비디아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형태 D1B라고 하는 것의 크기에 맞게 이미 거기에 규격에 맞게 만들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투자 없이도 현재의 D1B를 가지고 HBM3E라고 하는 것에 공급에 대한 계약이 25년 말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미 다 팔린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더 팔린 물건이 있을 때 엔비디아의 추가 수요가 있든지 혹은 AMD나 뭐 브로드컴이나 다른 회사들의 추가 수요가 있을 때 훨씬 더 값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를 뭐겠습니까? 수요라고 하는 거는 웨이퍼라고 하는 것에 지금 현재 D1B라고 하는 이 단품이 보통 1200개 나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D1C는 1500개 정도 합니다. D1C가 더 조그맣고 많이 나오겠네 가 되겠죠. 이 1200개 중에서 수율이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1000개 이상이 양품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수율이 없다는 얘기는 손실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익은 더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 업계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팔리기도 했고 투자 없이도 이런 것 없이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처럼 수익성 중심의 전략은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업계의 소위 헤게모니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SK하이닉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 D1C라고 하는 것에 제품의 수율도 잘 확보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HBM3E라고 하는 것 다음에가 HBM4라고 하는 또 개선된 반도체입니다. 3E 대비해서 HBM4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HBM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역폭 메모리죠. 그럼 고대역이라고 하는 게 대역이 많으면 좋겠죠. 많은 거 왜 필요하냐? 바로 GPU라고 하는 형태의 반도체에 데이터를 쏟아줘야 됩니다. 고대역폭 보시면 이게 덤프트럭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덤프트럭이 막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것의 신호처리 개수가 HBM3E까지가 보통 IO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024개인데 HBM4에 딱 2배가 늘어납니다. HBM4가 2048개로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는 설계적으로 뭔가 많이 변화가 되고 기술력이 어느 점프업되는 게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선두 기업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미 계속적으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는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쪽에서 계속적으로 HBM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이미 개발하고 있고 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터뜨려가지고
펼쳐가지고 뭐 단가를 떨어뜨리거나 이럴 필요도 없겠죠. 왜냐면 HBM4라고 하는 거는 소위 현재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들려고 하는 블랙엘 다음 모델이 루빈이거든요. 루빈이라고 하는 또 최첨단 반도체에 나오기 때문에 요게 시판이 돼야 HBM4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HBM4라고 하는 걸 미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HBM3E라고 하는 현재 제품이 블랙웰과 잘 맞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익률도 확보할 수도 있기도 하고 고객과 연결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HBM3E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의 투자 경쟁이라고 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전 대통령이죠. 바이든 정부에서 IRA 법안입니다.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니네가 밖에서 만들면 우리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잖아? 그러지 말고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어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지 않지.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특히 TSMC, 삼성 하이닉스라고 하는 데가 들어와서 반도체를 만들어라고 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반도체 제조 생산이나 파운드리 레벨에서 고전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인텔조차도 굉장히 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에 가깝긴 하지만 마이크론도 미국이 본사죠. 마이크론도 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 경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생산 분야로 집중한다고 친다면 한국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반도체라고 하는 생산을 해외로 나가겠을까? 지금 다시금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해서 고용도 늘리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아주 세계 1등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2010년 전으로 해가지고는요. 혹은 인텔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2015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까지 봤을 때는 메모리는 거의 전량을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에 의존했었고요. 시스템 반도체의 일부를 인텔에서 했었고 나머지 여전히 생산 자체도 대만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위 서구라고 하는 데에서 설계가 이익도 많이 남고 깔끔하고 있어 보이고 생산이라고 하는 귀찮고 어려운 일을 안 할 필요 없으니까 이라고 생각해서 생산을 설계가 관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것은 전혀 빗나간 얘기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설계도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모든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TSMC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TSMC라고 하는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란 조직이 아주 잘 짜여 있고 그 다음에 근면 성실성 혹은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확보 등등을 통해서 미국에서 실제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생산의 어떤 기술력이 너무나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 시스템 반도체는 거의 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전량 의탁하는 수준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IRA 법안이 나온 다음에 실제로 미국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직 100% 지급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TSMC 같은 경우는 10조 원 정도를 예정을 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6.6조 원 이 정도를 얘기를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HBM 공장만 지을 거기 때문에 5,50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첫 번째로는 보조금이 확실히 들어올지 말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딜을 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여기서 들어와서 다 지을수록에 우리가 돈을 더 줄게. 근데 덜 지을 거면 우리는 안 줄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보조금 받아서 우리가 올 턴지, 보조금 덜 받고 오지 말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보조금 주는 것에 맞춰서 그 다음에 손실 없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의 생산이 잘 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25년 1월, 2월 정도에도 TSMC가 먼저 진출해서 짓고 있는데 건물 자체도 건설이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양산이나 진행해보니까 TSMC에서 미국 사람들이랑 일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무 요건 등을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실제 일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실제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지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손실은 기업이 져야 됩니다. 보조금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투자 전체를 다 대주지 않는 것이고요. 라인 하나 건설하는 통상적으로 한국 기업에 삼성한테 6.6조 원 정도 줬지만 라인 하나 지으려면 30조 원 정도 됩니다. 30조 원을 더 지으려고 치면 단지가 2개면 그때 건설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60조 원 이상을 져야 되는데요. 거기에 10% 남짓 뺏기 돈을 안 주는데 라인을 한번 짓게 되면은 건물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생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미국의 노동의 형태, 임금 구조, 거기에 인력 시장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으로 미국에서의 가장 정치적으로 블레임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에 건물을 짓게 된 것은 텍사스 오스틴이라는데 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오스틴 세미컨덕터라고 해서 사스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1997년도에 처음 지었었습니다. 그때 왜 지었냐? 실제로 반도체의 D램을 잘 만드니까 가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스 2기라고 해가지고요. 2008년 전후에 있었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애플에 들어가는, 애플폰이죠.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죠. 여러분 보시면 SD카드라고 조그만 거 아시죠? 핸드폰에 들어가는 조그만 카드. 그게 낸드 플래시인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스라고 하는 곳이 갔었습니다. 정확한 미국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특히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2시간 남짓 거리가 떨어지면 테일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테일러에서 공장을 짓다가 지금은 금지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짓질 않고 있어요. 왜냐면 삼성 파운드리의 수요가 없다는 슬픔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괜히 지었다가 보조금도 없이 미국에 공장 지었다가 이곳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싶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정치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영상 같이 나눠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한국 반도체 미래 3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특히 이 3년이라는 시간, 2027년인데요. 그때 AI 기술의 결정적인 변동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실제 한국 반도체 실력이 어느 만큼일까라고 하는 것들. 두 번째로는 현재 아픈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만큼 실제 경쟁력이 확보될까. 세 번째, 중국이라고 하는 거함이죠. 자국 내 서플라이 체인이 가능한 형태의 중국과 얼만큼 정도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 가지가 2027년에 다 필요하다고 보여졌고요. 그것에 대한 면밀한 방식에 대해서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더 기술적 용어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하는 것으로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산업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격차를 확보하고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과 새롭게 들어오는 똑똑하고 아주 현명한 분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산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이든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이든 간에 자기의 기술과 어떤 자본 같은 것들을 존중하면서 서로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